안녕하세요. 북포럼 엑 강남 무려 1회입니다. 네, 엄마의 꿈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김윤경 저자님 모시고 저자 만남 생방송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안 오신 분들 굉장히 오해되실 것 같아요. 네, 본 방송은 저기 보시면 CI가 보일 텐데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노년도서관, 북포럼 지식나눔 공동체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매우 뜻깊은 방송이고요. 먼저 본 방송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취지상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함윤주 관장님의 축하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또 한번 보내주시죠. 여기 무대 위로 살짝 올라오셔서 올라가야죠. 네. 떨리시겠지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관장 함유주입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 평생 교육기관입니다. 올해로 19번째 맞는 여성 주간의 행사도 지금 강남구에서 다채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 무료입니다. 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사실은 분기별로 약 50개 정도의 프로그램과 정규 프로그램과 학점은행제로 9개 심리학 과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강이나 미니 강좌, 학습 동아리, 대외 협력 사업들,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복지 사업들이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대외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강남 구립도서관인 노년도서관 신용민 관장님 자리하셨죠? 저 뒤에 계시는데, 네, 저희하고 같이 올 초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 북포럼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생각 디자인 연구소의 또 이용각 소장님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고 계세요. 오늘 참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강남구는 특히 17,000명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여초구에서 능력 있는 그 여성들이 오늘 역량 발휘를 하시고 또 우리 즐거운 체험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또 저희를 초대해 주신 휘빅코리아의 우리 고우성 대표님, 또 이 진행을 맡고 계시는 김영서 우리 PD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별히 바쁜 시간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우리 김윤경 저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항상 좋은 프로그램 많이 진행이 되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북포럼 지식나눔 공동체 지식PD 고우성 대표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휴비코리아 대표이면서, 그러니까 여기 6층을 제가 12년째 벤처 기업가고요. 원래 IT 쪽에 벤처 기업가고, 여기서 이 공간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지식 나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책 보이지만 2006년 말서부터 매주 저자하고 생방송으로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이제 여기 직접 오프라인에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른들이 그냥 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의 지식 놀이터를 좀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벌써 8년째 매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어른들 20대서부터 60대까지 연령이나 직업이나 성별 상관없이 많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그러니까 단순하게 뭘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질문하고 직접 참여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또 이런 공간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되게 즐겁고요. 오늘 딱딱한 것이 아니라 단순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 MC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참여하고 해서 오늘 1시간 반이 여기 우리 한 30-40명, 그 다음에 온라인까지 치면 어떻게 보면 100명이라면 100시간이 모여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지식이 공유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른 굉장히 길었는데요.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게스트 모시기에 앞서 먼저 저희 MC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요, 여기 많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같이 함께
저와 같이 함께 이 본 방송을 기획하고 구성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책만 보는 바보 북프롬의 김 PD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파트너로 그림을 선택한 두 아이의 엄마 조원영입니다. 오늘따라 더 예쁘게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일부러. 다른 거죠? 네, 평소 그렇죠.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책이 있어서 항상 행복하고 또 책을 항상 사랑하고 싶은 여자 송경원입니다. 정말 반갑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또 행복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 머리가 뒤죽박죽 우왕좌왕 하실 때 많으시죠. 그럴 때 머리를 상큼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생각정리 전문가 이용각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이용각 선생님 계셔서 분위기가 좀 더 화사한 것 아, 같아요. 감사합니다. 흰색의 스타일도 메고 오셔서 지금 이렇게 함께 이렇게 MC 분들 해주셨는데 특히 이 두 분은 굉장히 떨리신데요. 그리고 그 질문 뽑고 이런 것도 이제 이 자리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우리와 같은 박수, 말씀 한마디 하실 때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해주시는,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의자가 떨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제 그래도 제가 보기엔 거의 프로페셔널한 느낌이고요. 질문 뽑은 것도 제가 많이 놀랐거든요. 오늘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같은 주인공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다리시던 김윤경 저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 이력은 간단한 이력들은 이제 넘어가고 컴퓨터 공학을 계속 전공하셨는데 이제 35살에 다시 MBA 과정 밟으시고 현재 SK텔레콤을 거쳐서 현재 존스 부가시아 그 디지털 혁신 총괄 이사님이시죠. 그럼 먼저 김윤경 저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기 소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원래 컴퓨터를 전공한 엔지니어였는데 지금은 존슨앤존슨이라는 그런 외국계 기업에서 디지털 마케팅과 혁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저의 직업보다는 제가 40대 중반에 저의 꿈을 찾으면서 제가 변화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변화하는 걸 보면서 이거를 많은 어머니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저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이제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하세요. 제 넘볼 수 없는 커리어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책 말고도 이 책은 사실 그 커리어보다는 더 커리어를 강조하실 수 있는 책을 더 많이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책도 그럼 쓰셨던 겁니까? 아니면 네. 다른 책도 근데 대부분 제 삶에 대해서 썼고요. 이제 커리어에 대한 책은 사실은 업무를 하면서 회사 업무를 또 책에 녹이는 거는 약간 컨피덴셜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 작가는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좀 더 다른 책보다 더 공을 들여서 썼던 이유는 저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그래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썼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박수 치시고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아나운서처럼 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하는 거니까요. 네, 편하게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올려주시면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35세 MBA 과정을 밟으셨네요. 네. 가능하셨습니까 이때? 두 아이의 출산 직후인데. 그때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MBA 대상자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우수한 직원들은 뽑아서 MBA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 출산 거의 직후 한 8개월 때 이제 대상자 선발 대회에서 또 운 좋게 선발이 돼서 아이를 낳고 이제 돌이 안 됐을 때, 둘째 아이가 돌이 안 됐을 때, 첫째 아이가 3살일 때 MBA를 혼자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말로 아이를 데려갈까? 그랬더니
남편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네. 한국에서 아이를 키워주시고 네. 저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편안하게 학업 모드로 네. 돌진해서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아, 저자님 그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말도 너무 우아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는 너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보이세요. 근데 과연 이 완벽해 보이시는 분이 우리와 공감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오늘 방송에서는 그 부분을 찾아가는 게 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커리어가 화려하시지만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본 방송에서는 우리 같이 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로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지금 두 아이도 지금 키우고 계시고 이렇게 큰 기업의 이사님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거를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저희 잘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 보내고 이런 거 너무 시간 너무 이렇게 힘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다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원래도 좀 열심히 살긴 했는데 제가 작년에 꿈을 찾고 난 이후에 약간 슈퍼맨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역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력의 힘과 여력의 에너지가 몸에서 막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겠지만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 느낌이 나잖아요. 팍팍 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그 느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그때는 바쁘게 사는 직장인이었고 나름대로 직장 안에서의 성공을 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제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더니 엄마 도대체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순간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고 아이들한테 정말 보여줄 만한 쟁쟁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딸 눈에는 그냥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활이 전혀 없고 맨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막 주말에도 다 일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컴퓨터에 딱 붙어 있고 껌딱지처럼 붙어 있고 아니면 막 거의 기절한 것처럼 자던가. 그러니까 딸이 보기에 엄마의 삶이 저게 과연 행복한 걸까라는 질문을 이제 엄마의 꿈이 무엇이었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딸이요? 몇 딸이요. 살 때? 그때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때. 3학년 네. 딸이요? 근데 그때 제가 웬만하면 엄마의 꿈 같은 게 뭐 있겠니 하고 넘어갔을 때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딸 앞에서 굉장히 멋진 엄마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딸 눈엔 그냥 되게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꿈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해서 45세 그 늦가기 나이에 이제 꿈 세미나에 뭐 퍼스널 브랜딩 워크숍 뭐 가면 다 청소년들 있는 대학생들 있는 그런 데 가서 제가 정말 죽을 때 여한이 없는 꿈이 뭔지를 계속 물어보면서 그 꿈을 찾았는데 그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제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젊은 스타트업들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겠다는 꿈을 하고 사실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요새 왜 이렇게 흥분해서 다니세요? 엄마 뭐 요새 완전 막 그냥 막 방방방 뛰어다니는 거야 집에서.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네, 뭐 태도가 너무 바쁜 건 마찬가지인데 애들한테도 막 옛날에는 딱 갔다 오면 물어보는 질문이 똑같았어요. 숙제했어? 오늘 어땠어? 내일 준비 다 했어? 가방 챙겼어? 그리고 따뜻하게 물어보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거를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거를 안 물어보고 오늘 엄마가 누구를 만났고 엄마의 꿈이 뭐고 막 이렇게 약간 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이들을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 보시면 구물지도라던가 꿈의 신전을 책상에 딱 붙여놓고 저 왼쪽이죠? 네. 학생들이 할 만한 그런 거를 붙여놓고 막 긍정의 주문을 외우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큰일 난 거 아닌가? 엄마가 약간 저희 딸의 말에 약간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실성했나? 그랬는데 아이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제 꿈에 대해서 들려주니까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이렇게 열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제가 현실의 그 업무도 되게 열심히 하지만 제 꿈이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너무 기쁘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어디 이렇게 남의 조직에서 하나의 조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또 그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잠을 좀 적게 자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 에너지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모든 어머니들께 한번 네. 권유를 해드리고 싶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한번 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이 안 와요. 아침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제가 한참 동안 이 책을 쓸 때는 3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요? 3시에요. 예. 왜냐하면 이 책을 쓰려면 책을 쓸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은 저희 궁극적인 꿈은 아니거든요. 제가 꿈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어서 이 책을 빨리 끝내고 빨리 많은 분들한테 제 복제본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나는 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났고 대부분 잠을 11시에서 12시 잤어요. 그러니까 3시, 4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제가 분당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렇게 버스 안에서 거의 정말 깊이 잡니다. 거의 새로 깨어난 듯한. 네. 그래서 잘못하면 막 딴 데로 간 적도 되게 많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짬짬이 잠을 보충하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책을 집필하고 이 책을 쓸 때는 집필하고 또 회사엔 대부분 6시 근처에 출근을 해요. 6시에 출근하세요? 네, 6시 근처에 출근해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꿈과 관련된 일이라던가 회사 업무를 미리 다 정리를 해놓고 회사 업무는 가능하면 6시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미래혁신 창업재단이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던가 이런 분들 만남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녁에 7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그런 모임을 대부분 가죠. 주중에는.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 한 11시에서 3시 정도 자는데 요새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치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래되다 그럴 것 보니까. 같아요. 그래서 잠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5시까지 자는 거예요. 늘려서 5시면 근데 알람을 안 맞추고 나도 그 시간에 딱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가 약간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좀 저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새벽에 깨면 되게 화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기 따로 주무시지 않죠? 아니요, 같이 자는데 같이 주무시죠. 제가,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니 본인께서는 워낙 훌륭하시고 인물 되시고 능력 되시고 뭐든지 다 완벽하시는데 문제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본인에 대한 일 쭉 하시고 일하시고 또 저녁에 누구 만나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도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지? 아까 이제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일이 있는데 본인이 안 하면 누군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그 외조를 받는 아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 도대체 남편은 돌부처인가?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우신가?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하고 하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굉장히 아픈 곳을 콕콕 다른 쪽에 약점이 없는데 그 세 가지가 약점이에요. 남편과 아이들을 처음부터 굉장히 세게 제가 좀 미리 와서 좀 봤어야 됐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사실은 상주하시는 이모분이 계시고요. 왜냐면 저희가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을사시아, 북아시아라는 건 이제 대만이랑 홍콩을 담당하기 때문에 좀 많아서 저희 집에 상주하시는 이제 아주머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냥 집안일은 좀 도와주시는 편이시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옛날에 같이 배우셨잖아요. 긍정선언문을 아침에 외워서 복식호흡하면서 외치는 게 있어요. 나는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이다. 나는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게 긍정하게 살 것이다. 뭐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 거예요. 큰 소리로?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죠. 방에서 나와서 문을 꼭 닫고 꼭 닫고 이제 마루에서 배에 힘을 탁 주고 하면 새벽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린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오더니 제발 살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잠 좀 자자고, 잠 좀. 저희 남편은 늦게까지 TV를 보고 좀 늦게까지 자는 편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되게. 남편분들은 이제 리모컨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낸 게 제 목소리를 녹음한 거예요, 핸드폰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어폰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해서 우선 소리는 제가 타협을 했고요. 립싱크 그렇죠. 막 이렇게 제가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남들 피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꿈을 찾아가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리마인드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현실 적응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깨보면 어제와 바뀐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 꿈이라는 건 사실 되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리마인드 시키고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해서 그렇고 네. 그다음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아이들과 주로 세미나 같은 거 같이 가요. 꿈 세미나, 그다음 독서 토론 이런 것도 가능하면 같이 가고요. 가는 자리에 동행을 해서 네, 같이 데리고 같이 가요. 가요. 근데 아이들이 요새는 좀 거절하더라고요. 왜냐면 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라던가 네.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네.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굉장히 바빠요, 애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집에 가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10시, 9시 그 이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서로 간에 업데이트하거나 뭐 네. 필요한 얘기 네, 회사 용어로 주간 대화 일일 보고 네, 하면서 혹시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해줄 거 있는지. 근데 아이들이 엄마 시간이 워낙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다 써놔요. 엄마 여기 사인해 주시고요. 여기 쪽지해 주시고요. 돈 입금하실 거 이거 있으시고요. 좀 똑똑한데요. 굉장히 아이들이 나름대로 생존 본능으로 네. 네,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저희 초등학생 아이가 어릴 때 준비물이 제기였나 봐요. 제기. 근데 아이가 제기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주 어린 나이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일하고 있어 전화해서 엄마 내일 준비물이 대기인데 대기가 뭔지 발음을 잘못한 거죠. 그때 아직 어린 아이니까. 네. 대기인데 대기가 뭐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딱 아이가 그때 이미 국어사전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바쁘니까 엄마한테 물어볼 땐 내가 모든 사전 조사를 마치고 엄마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게. 그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안 알려줬어요. 아이가 저절로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는 엄마한테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으니까 내가 그 시간에 뭘 얻어내려면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답을 얻어내야 되겠다는 게 스스로 러닝이 됐나 봐요.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 민속놀이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그럼 문방 가서 하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네. 보스 같으면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에 아이들이랑 거의 뒹굴뒹굴 놀아요. 네. 막 간지럼 피우고 네. 몸싸움하고 뒹굴뒹굴 놀면서 네. 제가 있었던 일, 제가 누구를 만나서 제 꿈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이의 꿈들은 이제 CEO라던가 작가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그 꿈에 대해서 좀 나가고 있어요. 벌써 그렇게 세웠군요. 네, 저희 딸은 그래서 책도 이번에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버킷리스트 3라고 네. 엄마가 옛날에 공저로 했던 버킷리스트를 그렇죠. 예, 다른 어른들과 함께 공저로 들어간 거예요. 아주 네, 뿌듯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로서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문체라던가 네. 책에 대한 독자에 대한 너의 얘기라던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짧게 네. 그러나 굉장히 임팩트 있게 좀 네. 해주는 네. 편이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꿈을 같이 어떻게 보니까 네. 공유를 하고 계시네요. 네. 같이 네. 방향을. 그래서 아들한테도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너가 CEO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CEO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수학을 이렇게 못하면 될까? 그러면 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너 돈 좋아하잖아. 돈 계산 잘못하면 너 손해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애가 수학에 대해서 수학 공부해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된다라던가 그 다음에 옛날에는 CEO가 C자, E자, O자로 굉장히 느낌이 안 왔거든요. 경영자가 저희 집안에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일부러 스티브 잡스라던가 이런 정리를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꿈을 키워주니까. 네, 꿈이 뭔지를 더 알고 싶어서 궁극적으로 알고 네, 싶어서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그 굉장히 너무 좋아 보이죠.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그 과정에 우여곡절은 없었을까? 어떻게 이루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손경원 MC님 질문 해주시죠. 네. 좀 제 질문에서 미리 조금 얘기가 좀 나으셨던 것 네. 같은데요. 이렇게 만나봐서 정말 반갑고요. 우연히 그냥 아이가 물어본 질문에 본인의 꿈을 찾았다 그러셨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사실은 한 10여 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저는 사실은 포기하고 왜 포기했냐면 그게 미래까지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포기를 하고 이제 나와서 제2의 인생으로 내 노후를 위한 꿈을 꾼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주부로서 와서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걸 찾으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꿈에 대한 이제 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꿈 가지라고 말만 하지 말고 방법을 그러니까요. 알려달라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네, 책임지라는 거죠. 남 옆에 콕 찔러놓고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바쁜 와중에도 버킷리스트 실천 워크숍이라는 걸 해서 굉장히 소규모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제가 꿈을 찾았던 과정을 같이 밝게 해드려요. 아,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정한 꿈은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는 순간에 난 정말 이걸 했다라고 해서 만족스러운 게 꿈이거든요. 행복한 게 꿈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남들 보기에 뭐 직장스럽지 않고 남들 보기에 멋있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노력이라던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패키징이 돼서 여러분의 꿈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뭐 정리 잘하시는 분 정리 컨설턴트 나오시거나 아니면 살림을 하는 분들이 또 육아책을 쓰거나 요리책을 쓰거나 컨텐츠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굉장히 또 막 아이디어가 많으신 주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야에서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남들한테 알려주고 그게 하나의 또 컨텐츠를 퍼블리싱하면 사업기에도 연결이 되고 또 강연기에도 연결이 되고 근데 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주변에 나눠주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남한테 알려주면서 어설프게 아는 걸 알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역량도 커지고 남들을 도와주다 보면 그게 계속 선순환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분의 이제 버킷리스트 실천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의 꿈의 타이틀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그런 타이틀은 세상에 원래 없던 타이틀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여러분들의 직업은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제 정해진 직업이 없이 자기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고 세계 최고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직장인 분도 본인이 사회 계몽가가 되고 싶으시대요. 사회 계몽가. 예. 이야. 근데 사회 계몽가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저와 비슷하게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싶고 엄마들의 꿈을 찾아주고 싶은 꿈 멘토가 되고 싶으시다. 그래서 그런 게 그분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 그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라던가 네트워킹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거를 지금은 애매모호한 말로 정의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좀 더 구체적인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재료들이 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45세 때 갑자기 나는 우주항공 조종사가 될 거야 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내가 걸어온 패스가 뭐였고 내가 쌓아온 경력이 뭐였고 내가 향후의 꿈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거리였고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니까 이미 너무너무 많으세요. 단지 그거를 본인이 정리를 안 하고 하나의 말로 묶질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아서 골라야 되는 상황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는 어디의 대표, 어디의 CEO라는 타이틀에 연연하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주변에 가치를 전달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세요. 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벌써 주셨어요. 관장님 어울리시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분들이 말씀은 다 와닿는데 실천할 수 있는 거 먼저 당장 바로 집에 가서 이 시간에 이거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말씀하신 뭐가 있을까요? 그 워크숍 과정이 사실은 8주 과정이에요. 그 8주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향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소명을 찾는 과정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30분 만에 된다면 그거를 아무 누구도 풀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간을 갖지 않으시고 그럴 만한 계기가 없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8주라는 텀을 드린 이유가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우와.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끄집어내는 거지 제가 갑자기 한 분에게 타이틀을 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그 숙제가 안 되면 저는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꿈 재료 꺼내기예요. 지금 8주간의 그 과정 첫 번째 과정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가 꿈 재료 꺼내기인데 꿈 재료 꺼내긴다는 거는 자기 분석인 거예요. 내가 잘했던 거,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거, 내가 몰입했던 거, 내가 이것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걸 다 끄집어내시면서 뭐 MBTI라던가 애니어그램이라던가 그런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버킷리스트를 막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제한이 없다면 해볼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막 써나가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룹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으로 계속 세계를 돌아다니신 분은 여행이라는 테마가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책을 쓰고 싶으신다는 분도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목이 나와요. 책 쓰기라는 게 하나 나오는 거고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강연이라는 제목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옛날에 이용각 대표님도 같이 배우셨지만 저희는 꿈의 신전이라 그래가지고 책 속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대망, 그 다음에 중기 꿈, 단기 꿈에서 제가 꿈에 블럭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회사에도 사업 계획서가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인생 계획서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인생 계획서를 안 써보신 거예요. 그게 뭐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마음껏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마감하는 것도 인생이 될 수가 있지만 저는 제가 이제 죽는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100가지를 굉장히 무작위로 이뤘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하기엔 저는 마치 성이 차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과연 어떠한 의미에 있는 삶을 살았는지가 저한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인생의 테마를 만들어내시는 게 버킷리스트 신전의 메뉴에 올라가는 대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혁신창업재단장이 저희 대망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외국계 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하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거쳐가야 될 과정들이 단기적인 꿈, 중기적인 꿈으로 로드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필요한 역량으로 배우는 스케줄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 방법을 배웠고 그다음에 강연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교도 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기개발 많이 하시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게 없으면 배우는 거에 중독되시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책도 그냥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건 인생에 초점이 있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갔을 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타이틀을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까 굉장히 좋은 타이틀 정하셨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또 저희가 경제적인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돈을 벌지 못하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쫓기는 어렵거든요. 그걸 자꾸 컨텐츠화해서 비즈니스 기회로 만드는 걸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께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서 경제력을 확보해라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겁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되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남편이든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엄마 나름대로 용돈벌이가 됐던 어느 정도 큰 규모가 됐던 한턱 쏘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건 엄마가 이렇게 꿈을 향해 노력해서 얻은 수익이야, 수확이야. 엄마가 밥 한번 쏠게. 그러니까 그냥 밥 한번 쏘는 거랑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밥 얘기 나오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해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제 주부님들이 삶에 아주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가진 않아서 어떤 걸로 카테고라이제이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제서야 동화책을 쓰겠다는 꿈을 발견하신 거예요. 아이들 동화책 구현을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그거 써보겠다고 하시더니 저랑 버킷리스트 하신 후에 벌써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결심을 안 하신 거지 이미 마음속에 쓰고 싶다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다 그 다음은 없어지고 또 책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쓰고 나서 자기의 꿈의 신전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곳으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막 스트레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꿈으로 가기 위한 좋은 징검다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전업주부면 사실 갑자기 꿈을 찾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살림하고 애들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통학시키는 것도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나 꿈을 좀 찾아보겠다. 그러면 남편이 사실 제일 불편해지거든요. 애들은 둘째치고. 그래서 불만이 나오면 서로 싸우고 이런 게 이제 가정 불화가 되면 애들이 엄마 아빠 왜 싸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항상 그런 거를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굉장히 또 아픈 포인트. 가장 절실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을 별로 안 했어요. 남편이시면 천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서포티브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남편이 안 거죠. 이 여자를 막으면 안 된다. 딱 봤을 때 이 여자를 막았을 때 집안의 평안 지수와 그냥 이 사람을 하게끔 했을 때 이 집안이 평안한 지수를 딱 계산을 해본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면 빨리 밀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작년부터 완전히 꿈으로 몰입을 하니까 남편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선은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또 없는 애가 또 나머지 자녀 시간을 네, 막 끌어당겨서 또 이건 꿈 시간으로 확보를 해놓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이게 약간 저희 남편이 한 말이 선의를 자꾸 베푸니까 권리가 됐다라는 맞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말하는 그런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너는 너무 당연하게 모든 거를 그쵸. 하느냐라고 해서 한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나 이거 못하면 내 인생이 정말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렇게 방향 없이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 회사에서 퇴직을 했는데 내 성격에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럴 텐데 그때 가서 허둥허둥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정말 여생을 두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시간, 그걸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군요. 직면을 네, 하셨군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이제 얼굴이 안 좋아지잖아요. 뭐가 있어야 얘기를 하던가 뭐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도 남편이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 자랑하시는 아, 거죠? 네. 그런가요? 네. 그 저희가 네. 사실 저희는 책에 있는 건 읽으면 되는데 네. 책이 없는 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우리 저기 남편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완전 궁금하죠. 천사 그쵸? 남편. 혹시 우리한테 두 번째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남편 만난 스토리는 재미는 없는데, 네. 저희 엄마가 수영장을 다니시는데요.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가 수영장 다니실 때 수영장 다니는 친구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고, 근데 소개팅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소개팅, 선으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엄마 친구가 소개해주신 선으로 만났는데,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시어머니랑 남편이 나오고 저랑 엄마가 나가는 그런 선자리였어요. 선이네, 선. 선이었습니다. 네. 선이었는데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26살에 선보기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에 소개팅을 만들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가려고. 그래서 엄마한테는 사실은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 선자리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쓱 웃으시면서 저녁 7시로 옮겨놨대요. 그래가지고 낮에 소개팅도 하고 저녁에 선을 보러 간 거예요. 두 탕을 꼈습니다. 갔는데 일부러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가고 막 머리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제 프레지던트 호텔인가 그런 호텔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얼굴을 고치려고 하는데 덩치 큰 아주머니 거울을 다 독차지하고 계신 거예요. 저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좀 급하니까 밀었어요. 정말 죄송하니까 얼굴 안 보고 막 얼굴에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제가 또 이제 가격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콱 열었는데 그 앞에 어떤 남자분이 문짝에 뒤통수를 맞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왜 여자 화장실에 서 있냐고 그래서 딱 갔어요. 갔더니 엄마가 이제 불안하니까 늦게 오니까 딱 앉혀놓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선자리에 그래서 막 혼을 내시는데 저기 두 분이 걸어오시는데 그 화장실에 계셨던 여자분과 제가 뒤통수 문짝을 가졌던 남자분이 동시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인연은 천생연분이셨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났는데 저희 남편은 그때부터 안 거죠. 그러네요. 네. 자기 앞길을 방해하면 네, 그러네요. 문짝이 깔릴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딱 6월 4일날 만나서 6월 4일에 결혼했어요. 1년 후에. 예. 딱 1년. 그러면 어떻게 아까 다시 원론을 들어가서 그 대처 방법, 슬기롭게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라. 팁을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면 저희 남편은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궤변론자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다. 라는 거를 끊임없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 공감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그냥 그거를 계속 이상한 궤변을 계속 듣고 있느니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남편이 원래 초반엔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책을 너무 많이 사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꿈 탐색을 돌아다니니까 워크숍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워크숍이 또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비로 또 갑자기 자기 돈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엔 좀 반대했었는데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요? 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모드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한 번도 이렇게 아, 지금 몇 살이죠? 12살. 12살인데 예, 강연을 5학년. 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자 강연이라던가 아. 제가 강연할 때 엄마의 꿈이 아이 인생을 결정한다의 이제 딸의 파트를 맡아요. 아. 맡아서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생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인생, 스스로에 대한 꿈을 많이 탐색을 한 아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바뀌었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뭐 이게 오늘 뭐 했어, 내일 뭐 할 거야가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빠도 보다 보니까 그 방향이 맞거든요. 지금 아이한테 지금 넌 어느 대학을 가야 돼가 아니라 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질문하는 순간 엄마 아빠는 그 답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네. 엄마 아빠는 직장인이야. 엄마 아빠 미래는 모르겠지만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건데 라고 했다면 네. 최소한 저 같은 경우에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라는 말을 하게 됐고 네. 남편은 아직은 자기 꿈을 정리하진 않았어요. 네. 하진 않았지만 보물지도나 이런 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엄마의 네.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냥 지금 이렇게 저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또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될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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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의 그 서두 중간에 보면 서브라인에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놀랐었거든요. 뭐 미립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로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 어떻게 되게 철학적이고 자연 만물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을 적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본다 그러면 저는 이 나이에 그걸 조금 느꼈는데 더 훨씬 더 세계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자기 우주관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그거를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가장 쉽게 한마디로 네.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거를 확신하고 그 이루어진다라고 상상하고 감정적으로 느끼면 그러한 미래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주변 환경들이 글로 조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향후에 어떤 모습이 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론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렇죠. 흥분하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끌어당김의 법칙이든 그다음에 나는 신이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난 잠재의식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해주면 오히려 어른들보다 굉장히 빨리 받아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딸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꿈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게 뭔지를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벨문학상도 굉장히 막연하고 수상자라는 것도 자기가 받아본 상이라 그래봤자 글짓기 대회상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때 그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대종상 수상자들의 그 흥분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너도 노벨문학상 수상을 받으면 이렇게 정말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라고 해서 상상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막연하게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무미건조한 꿈이 아니라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고 우리나라를 빛내게 되네? 라고 해서 굉장히 그 자체에 대해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꿈이라는 건 그런 감정적인 열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 자체가 이렇게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되면서 아이들을 리드를 해야지 안 그러면 네. 엄마는 이러고 앉아서 네. 아이고 오늘 뭐 반찬을 뭐 해 먹나 이러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현실적으로만 살면서 아이들한테 네.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꿈을 가져봐.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이들 보기에는 엄마가 말하는 거랑 안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한번 꿈을 가져보자라고 내가 한번 글로 덤벼들어 본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을 선언했는데 그와 관련된 일들이 저는 2043년 일이었거든요. 70대 때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짜로 일어나는 걸 제가 느끼니까 네. 아이들한테도 그 네. 얘기를 해주고. 네.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계속 제가 그 너무 아까 그 네. 미래 아닙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미래 이거 네. 미래혁신 창업 재단장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 미국에 주재원으로 잠깐 근무를 나갔었거든요.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그 SK텔레콤에 있는 그 벤처 큰 캐피탈을 그 미국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뻐기고 간 거예요. 왜냐면 저는 큰 돈을 가지고 간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은 저에게 심사를 당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전 그분들을 보고 기가 죽었어요. 그분들은요,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니까 작은 스티브 잡스, 작은 스필버그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이미 이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분들은 창업자들이니까 이런가 보다. 우리 좀 더 우리가 뻐길 수 있는 버클리라던가 스탠포드 대학으로 가보자. 학생 창업자들. 거기서 좀 뻐길 수 있겠지 갔는데 거기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대학생 애들은 이미 나는 왜냐면 앞집에 있는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이미 그렇게 했고 뒷집에 있는 빌 게이츠 아저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애들이잖아요. 동네 사는 애들이잖아요. 자기도 당연히 자기 사업해야지 왜 남의 기업에 들어가냐. 그러면서 이미 대학교 4학년 때는 창업을 몇 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대학을 다닐 때 자기 비즈니스 파트너를 고르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목적지를 보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학생 애들은 정말 어려운 취업문 뚫으려고 그러고 그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도 고시 공부하던가 나 변호사나 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인 회생률이 가장 높은 게 최근에 의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의사, 의사, 치과 다 합쳐서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엄마들이 이 길로 가라라고 밀어붙이는 그 길이 미래에도 안전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실리콘밸리에 열망이 있는 눈을 가진 젊은이들을 만들고 싶어서 미래혁신 비즈니스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통해서 펀딩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마케팅을 도와주고 해서 그런 우리나라에도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나오도록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와. 여러분들 밀어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엄마 꿈을 찾는 일을 하게 되면 엄마가 사실 엄마의 공석이 커지잖아요. 다른 사람 대신하게 되고 그럴 경우는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비뚤어지거나 아이의 성향 따라서 엇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그런 불안함 같은 게 전혀 없으셨나요? 있었는데 저는 아이들을 믿는 만큼 큰다라는 것처럼 제가 항상 짧은 시간이라 그래도 제가 없었지만 전 아이가 너무 잘 될 거를 믿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이런 머릿속으로만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꿈의 방향으로 자가 발전해서 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믿어지고요. 제가 최근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6학년 때 롤이라는 온라인 게임에 좀 빠졌었어요. 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아시죠? 저는 그거를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아이가 맨날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6시면 없으니까 그때부터 컴퓨터를 켜고 하다가 학교를 늦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딱 빨간 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 얘기를 하고 한 달 휴가를 냈습니다. 왜냐면 회사도 중요하고 제 꿈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게임에 중독에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연말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는 휴가를 다 몰았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아들한테는 딱 갔어요. 엄마 회사 그만뒀어. 근데 아들이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동안 너무 자유스럽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자기 꿈이랑 뭐랑 다 팽개치고 이제 그만둔 거잖아요. 근데 아들아, 딱 한 번 회사에서 한 달 동안 너가 게임을 그만두면 엄마가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는 티켓을 줬어. 그러니까 아이가 혀를 깨물고 게임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희 아이들은 이미 굉장히 엄마가 오는 게 거북스러워. 막 게임을 막 다 끊어야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바로 출근하기 때문에 6시에 출근하지 않고 일로 바로 왔거든요. 반차를 내고. 그래서 아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거 쓱쓱 계속 물어봐요. 엄마가 엄마 꿈을 하면서 너네 꿈을 위해서 풀리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니 일을 하시고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많이 습관화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남편분은 임상 의사이시고 또 명문대학교에 외국 유학 같이 갔다 오신 석학이시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유전자가 좋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잘하는 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책에 아이들 성적을 뭐 개판 직전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거의 뭐 반에서 중간 정도 하면 우리는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막 성적 5점 올라가면 막 짜장면 사주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애들 똑같이 성적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원래 수제인 거죠, 아이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 맞벌이 엄마분들의 자녀들이 다 바닥을 깔고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맞잖아요. 클래스에 보시면 맞벌이 엄마들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간 이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지도를 잘 못 해주잖아요. 해준다 하더라도 그 집에 계신 분들처럼 세세하게 못 해드려요. 저는 엄마들 모임에 나가면 아이들 무슨 숙제 얘기할 때 저는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좀 민망해요. 뭐 언제 걸 얘기하는 건지, 뭐를 가져왔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이들 그냥 혼자서 방치된 상태였거든요. 그럼 성적이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 지금도 성적이 좋진 않아요.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이 좋진 않고요. 다만 저희 아이들이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이 그냥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내면의 동기를 찾아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을 본 거고요. 그 아이들이 거의 저희 초등학교 거의 아들은 6학년 내내 그랬으니까 6년 동안 그런 게 갑자기 꿈을 찾는다고 하루아침에 전교 1등이 되거나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근데 저는 꿈을 찾고 나서 가치관이 바뀐 게요. 대학은 수단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할지가 있으면 대학을 필요하면 가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건 자기가 뭘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자님은 좋은 대학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왜 저를? 몇 나와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서울대 나와도 취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정말 불가능에 가능한 서울대에서 탑으로 되기 위해서 모든 100명의 아이들이 그로 달려들 거냐? 저는 아니면 빨리 자기 길을 찾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성이나 대기업에 근속 연수가 얼마나 짧아지고 있는데요.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애들 들어가서 초반에 다 그만두고요. 그 다음에 다닌다 하더라도 30대 중반에 그만두면 할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꿈을 찾고 뭘 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니까 그렇죠. 너가 진짜 어릴 때부터 너가 관심 있는 걸 기반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계속 정의하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저희 딸한테 하도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저희 딸의 꿈도 자꾸 바뀌어요. 어린아이다 보니까 꿈이 뭘 할래 할 땐 걔네 알고 있는 목록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너가 지금 계속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질문하는 습관을 갖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이번에 28일 날 저자 강연에 딸의 이제 PT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딸은 거기서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꿈을 빨리 정하면 제한된다. 너무 꿈을 빨리 정하지 말아라라는 걸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대요. 네. 왜냐면 자기가 국문학과 교수를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가능성이 다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다는 스스로 하는 건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열망하는 건 맞지만 꿈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많은 걸 탐색해 보세요가 저희 딸의 강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스스로 고민하게. 네. 그럼 여기에서 이 자리에 이 두 분도 사실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신 거잖아요. 이것도 자녀분들한테는 하나의 좋은 거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런 책을 읽었고 엄마는 이걸 느꼈고 엄마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해.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니까 저는 아주 사소한 것도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랑 나누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혁신 창업재단이라는 꿈을 하게 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앱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모든 앱의 대부분이 엄마와 자녀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앱이 제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심사하고 왔지만 저는 그날 저녁에 아들이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가 너랑 나랑 대화가 소원해진 게 너와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게 앱의 아이템의 하나로 등장할 정도로 많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앱이 개발됐는데 너 생각엔 이런 앱이 너네한테 먹힐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경험을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서 아이들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지금 이슈가 어떤 게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되는지를 아이들이 왜 어느 순간 대학교 가서부터 비즈니스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뜨고 있는 앱이 뭔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거를 들려주게 되는 거죠. 알아들을까요? 얘기를 하면 알아듣죠. 왜냐면 그거를 100을 다 못 알아듣더라도 자기가 꿈이 CEO이기 때문에 아이는 이미 돈 버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그럴 쪽으로 얘기를 들려줄 필요도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수학 성적만 체크하는 거지. 제가 앱 경진 대회 심사위원 한 걸 아들한테 들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공통 템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계속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엄마의 꿈을 향해 가는 꿈 서치 한 명으로서 그다음 자기 꿈을 향해 가는 꿈 탐구자 한 명으로서 계속 꿈에 대한 동지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마음이 열려요. 사실 아이들이 뭔가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엄마는 테레비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래. 그런 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어찌 보면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안일도 바쁘고 뭐 경제력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까 하셨던 그런 비싼 워크숍 듣는 것도 사실 주부는 쉽지 않고 그래서 어쩌면 주부가 제일 하기 쉬운 게 책 보는 걸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이사님이 아주 책 독서광이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얼마나 우리 진짜 읽으시죠? 그러게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 얼마나 읽으시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주부님들 사실 책을 보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수면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이 또 우리 어머니들이 좀 쉽게 책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2006년 때부터 정말 책에 미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책을 여는 순간 약간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 굉장히 직장 생활에 일이 많고 힘든데 뭔가 돌파하고 싶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책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제가 분당에서 그때 회사가 을지로 입구였거든요. 버스 안에서 한 권이 끝날 정도로 빨리 읽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저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매이지는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요. 그리고 지나가라. 예, 접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오고. 그래서 제가 1년에 그때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 회사 정보자료실에서 한번 선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는데 한 200권 정도를 대출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다 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00권 정도를 대출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거나 아니면 발췌해서 읽거나 그랬는데 제가 엄마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많이 읽고 적고 읽고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얼마만큼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가 실천을 하고 하나라도 바뀌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어디다 가서 나는 책 100권 읽었어. 근데 생활은 똑같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러면 그분은 그냥 그 자체를 즐기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걸 누구랑 경쟁하듯이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한 페이지만을 한 문장을 읽더라도 이게 나의 마음에 와서 내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은 그 책값 충분히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 스스로를 볶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대의 낭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책을 그냥 즐기시면서 하시길 원하고요. 그런 것들도 아이한테 한 번씩 쪽지로 남겨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하는 잔소리에 비해서 훨씬 먹혀요. 왜냐하면 책에 쓰신 그 문구들은 굉장히 많은 걸 통해서 검증된 문구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랑 한 번씩 그 책에 있는 좋은 문구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지만 내가 하면 안 먹히지만 해서 쪽지로 남겨주면 아이들이 그걸 붙여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소통 수단에도 굉장히 좋고. 저 질문이 또 있는데요. 본문에서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네. 저는 이걸 정말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저 자신도 지금 아이를 키운다고 몇 년을 딱 그림에 손을 놓고 거의 조금씩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하고 싶은 동요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전시회를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려고 하면 사실 주변에 지원도 있어야 되고 무언가 이제 애들도 같이 이렇게 조금씩 따라주는 모습이 있어요. 불안함이 좀 적은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자기가 조금씩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이 계속 흔들리면 저 자신도 흔들려서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또 그렇게 계속 자기 꿈을 계속 유지를 하셨는지. 저는 이제 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꿈을 딱 정하고 나시면요. 그날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해야 될 팀을 만들었는데 그걸 못하면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행복은요. 여러분이 무엇이 될 건가를 정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미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시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옮기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고 계속 열심히만 사셨기 때문에 그게 불안했던 거고 저도 사실 미래혁신 창업재단이라고 했지만 그게 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라고 제 마음속에서 외쳤고 그 방향을 설정했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도 그러니까 어떤 제한을 두고 시간을 두면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들들볶게 되니까 힘이 드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한 거 그다음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고 싶었던 거를 계속 되돌아보시면서 그 방향을 정한 것만으로도 행복하시면 굉장히 여유가 생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주변을 설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설득하시냐면 내가 내 꿈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가치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응원군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를 적고 워크숍을 하다 보면 꿈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 그동안 나를 좀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본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타워 팰리스에
펜트하우스에 살고 뭐 람보르기니를 몰겠다라는 게 꿈인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꿈은 이루어지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어느 순간에 타워 팰리스 아니면 어때? 이쪽 방도 난 만족스러워. 아니면 뭐 람보르기니 아니면 어때? 내 자동차 하나만 있으면 돼 하는 순간 그 꿈은 굉장히 타협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 꿈의 동기도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원하냐면 내 꿈을 통해서 세상한테 기여하고 혜택을 받으실 분을 떠오르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붓을 들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책을 3시간만 자꾸 써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받으시는 분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시잖아요. 여러분의 꿈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의 응원군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그 그림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기여라던가 소망이라던가 이런 걸 계속 말씀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정말 도와주는 분들이 정말 뜻밖의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주변에 널리 홍보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네. 동지도 모으고. 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혼자 조용히 하면 절대 다이어트 안 돼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꿈은 저는 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전파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알아줘야 도와주거든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아이에 있는 엄마의 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요 솔직히 이 중에는 아이가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싱글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온라인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제 저처럼 아직 이렇게 싱글이라든지 혹은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아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혹은 미래의 엄마 이렇게 어떤 조언 해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책 제목을 엄마의 꿈이 아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스콥이 좁아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당신이 꿈을 가지면 심지어 아이마도 변합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싱글이셔도 그 다음에 미래의 아이를 가지실 분도 여러분이 꿈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주변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 메시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내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 가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정의하는 거, 그 방향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찾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혼이라든지 자녀분이 없으신 분들은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정말 슈퍼우먼처럼 원더우먼처럼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시간 관리의 비법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걸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새 또 책을 내고 강연이랑 이런 기회가 많아지고 또 회사에서도 굉장히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가 계속 일이 많아지는 분야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15분 단위로 시간을 관리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빡빡하거든요. 근데 제 나름의 노하우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쓴 것도 감사한 거고 강연에 초청받은 것도 감사한 거고 회사 일이 많아진 것도 제 일이 인기 있다는 거니까 감사하고 우선 태도 자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 자체에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짜증이 난다 하는 순간부터 그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거를 탈피하고 싶은 방향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감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상황에 지배받고 싶지 않아서 제가 미리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늦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침에.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허둥지둥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딱 마인드 컨트롤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북포럼을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독자분이랑 호응하는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벌써 미래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드라이브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도 성적표를 받아올 때도 물론 성적은 객관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아이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상상을 한다던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상상하시고 그쪽으로 리드를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성적표가 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상상을 해도 성적은 그대로거든요. 현실은 냉정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이한테 어떤 걸 저도 그래요. 저희 아들이 이제 꿈을 찾았는데 중학교 첫 번째 성적표를 받고 뒷목을 좀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저랑 남편은요, 이 꿈 때문에 그런지 이런 말을 했어요. 넌 앞으로 나아질만 남았네.
이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네. 네. 우리 아들이랑 웃었어요, 저는. 진짜 내려갈 데가 없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 학교가 또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학교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준수야, 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제 해볼만 하지 않냐? 너 이제 앞으로만 나가면 돼. 제가 그 자녀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말고사 이제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다 공략할 수 없잖아, 아들아. 너 뭐 공략할래? 그랬더니 딱 한 과목을 공략하겠대요. 엄마 다른 건 모르겠고 요 한 과목만 평균 이상으로 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봐. 엄마 널 믿는다. 왜냐면 아들이랑 저희랑은요, 이거 자체가 인생을 자주운전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성적 좀 덜 받으면 어때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이분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중간에 자퇴하는 걸 허용했지. 그 엄마 부모들이라고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미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그 성공자들의 전기에 나오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보시면 다 굉장한 스토리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이랑 저랑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건지,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내 아이한테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뭘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냥 아이랑 미래를 바라보시고요. 네. 네. 현실에 대해서 글로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서로 독려해 주는 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러면 아이가 중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찾아갈 거라고 믿고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는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 이제 집에 부모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지금 분 말고 이전에도 그러셨는데 생각보다 위생관념이 저희랑 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도 그랬어요. 중국 애들도 잘 크는데 뭐 내가 맨날 이 애를 뭐 맨날 3번 닦아주고 4번 닦아주고 해도 어차피 제가 이 부모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부모를 믿고 맡기는 거죠. 네. 그분은 나름대로 양육 철학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잔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그냥 스스로 그렇잖아요. 제가 모든 인생을 온상 속에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좀 약간 그런 사소한 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믿어지시지 않으시겠지만 시간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질의응답 시간을 아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질의응답 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짧게 하고 한 가지 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질문 너무 많지만 네. 그 책의 마지막 장에 보면요. 2043년 미래일기장이 쭉 이렇게 일기를 가상으로 해서 쓰셨더라고요. 이 글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런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그 많은 그 계획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러한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일본이라는 강대국 안에서 그다음에 미국이랑 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입지가 애매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한류라는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세계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기업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 실리콘밸리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나라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글로벌 기업이 나와서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구글 같은 기업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기업, 애플 같은 기업에서 일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자기 꿈을 계속 그 안에서도 실현해 나가고 또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진짜 꿈꿉니다. 네.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꿈 아닙니까? 사실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본 방송을 저희 그 MC단 그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마지막 멘탈기에 이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할 시간 먼저 드릴게요. 마이크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과감하게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참고로 2권의 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사인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앞에 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네. 이미 여기 오실 정도의 어머니들이시면 이미 합격 어머니들 아니세요? 예, 그죠?
말씀 주시죠. 저도 친정엄마가 워킹맘이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자산가신데 본인이 한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워킹맘이 아니었으면 난 서울대 수석 문제 없었다. 엄마의 착각이죠.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계시고 엄마가 저를 바라보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영어도 제가 가르치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정 시간의 직장에 앙금매고 내 삶을 즐길 수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하시는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김윤경 지금 저자님이라고 99% 싱크로율만큼 굉장히 야망도 있고 통역도 했었고 해서 현재 제가 그게 싫어서 제 아이도 학원을 안 보내고 제가 하고 있고 즐겁게는 살고가 있는데 주위에 보면 여기 강남이고 압구정이다 보니까 워킹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의사 친구인 엄마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까 중간에 카톡을 보내고 꼭 이 책 읽어보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강의가 왜 주중에 많잖아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워킹맘들을 위해서 강연회를 해주셨으면 네. 그게 어떤 틈새 마켓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위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들이 네. 보면 대부분은 전업주부라서 워킹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리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거든요. 그 책 많이 읽고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 뒤에 마이크.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책 읽은 중에 그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네. 그 말씀도 너무 그게 저는 정말 좋았는데 그걸 하시면서 혹시 정말 내가 그걸 상상을 한 후에 안 됐을 경우가 맞습니다. 얼만큼 있었는지 그게 참 궁금했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됐겠죠.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절대 긍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은요, 여러분이 계속 부정이어도 다시 긍정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돌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사할까? 이게 어디야? 너무 감사하다. 사랑. 내 꿈을 통해서 혜택받는 분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 긍정으로 돌렸고요. 물론 제가 쓴 것 중에 안 된 거는요. 전 어떻게 했냐면 지워버렸어요. 제 기억 속에서.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제 꿈으로 나가는데 뒷덜미를 덜 닮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지워버려서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한 거 100개 중에 100개는 다 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제 마음을 컨트롤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긍정이 아니었거나 제가 어떤 상황이어서 안 됐던 거지 그게 원래 안 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게 그 당시엔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을 위해서 되는 걸 위한 재료로 충분히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을 선언하고 이미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적 노트든 뭘 썼는데 안 됐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요. 그걸 썼기 때문에라도 그만큼 된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나중에 정말 감사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엄마의 꿈이 아닌 생을 결정한다는 책을 정말 빨리 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한 분이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절대적으로 일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적 노트에 쓰기 시작했어요. 4월 19일 날 예약 판매 들어간다. 그리고 출판사한테 무조건 제가 이미 예약 판매 들어가는데요. 그랬더니 출판사가 너무 황당해하는 거죠. 자기네 계획도 없는데 이미 됐는데요. 그리고 이때 나와야만 되는데요. 저는 계속 그랬는데 정말 4월 19일부터 예약 판매 들어갔습니다. 와.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꿈의 노트에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했는데 또 그 다음 베스트셀러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물론 약간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은 있어요. 생각보다 뭐 난 내 성격에는 3일 안에 됐으면 좋겠는데 뭐 한 달 후에 된다던가 이런 게 있지만 썼기 때문에 그게 씨앗이 돼서 어느 순간에 버퍼링 기간을 거쳐서 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초긍정으로 나아가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적은 것 중에 대부분이 이루어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이 다 떨어지셨죠? 그리고 또 다른 저기 끝에 마이크 좀 저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를 쉬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결혼하고 나서 계속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애들 둘을 맡겼었는데 확실히
엄마가 보는 거랑 또 아무리 이제 믿고 맡기지만 어머니가 봐주시는 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내년에 또 초등학교도 가야 되는 나이이시라 네. 아, 다시 복귀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내가 아이들을 커버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게 오히려 더 남는 장사인가라는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또 저도 이제 꿈이 사실은 있어서 복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저도 사실은 출판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편집장을 하고 나왔었는데 이제 전 회사에서도 계속 다시 오라고 하고 다른 출판사에서 계속 제한이 있긴 해요. 근데 제 솔직한 최종 꿈은 사실 출판사를 차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주변에 이제 1인 출판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시작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쌓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고민도 되기도 하고 지금 그냥 바로 시작을 해야 되나? 이 고민도 사실 돼요. 근데 그 스타트업을 뭐 하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언제쯤 시작을 해야 되는 그 계기? 아니면 언제쯤 그 신호가 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두 가지 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딸한테 엄마 회사 그만둘까라고 했을 때 딸이 엄마의 꿈이 뭐였어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딸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엄마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나중에 내가 내 행복을 버리고 너를 봐줬다는 말 안 할 자신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직장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면서도 엄마의 소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일이 행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실 바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롤모델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잣대는 근데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그만두시면요.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커리어를 버리고 왔는데 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거를 인풋을 하게 되세요. 그랬을 때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한 거와 그러한 또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순수하게 아이만을 위해서 밀어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기 꿈에 대한 거는 그 준비를 좀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또 꿈만 가지고 다 되진 않는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너무 힘들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판 업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업계를 뭐 하시라 마시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맞아?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당장 시작하셔도 반드시 될 때까지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원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우선 이건 것 같아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그만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에도 정말 이것을 했으므로 여한이 없다라는 걸 찾으시면요. 그거는 처음을 빨리 시작하시든 늦게 시작하시든 이루실 때까지 분명히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마이크 전달 주시고요. 그 사이에 수행 롤모델 관련해서.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제일 좋은 본보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키우시고 있는 우리 준수하고 채연이한테는 엄마가 롤모델인 거잖아요. 그런지 우리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죠. 그럼 본인에겐 롤모델이 누구시죠?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꿈이 있다 보니까 딱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담고 싶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롤모델 중에서는 저는 이제 나눔을 행사하시는 배양숙 상무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나눈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걸 직접 실천하시는 분은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 배양숙 상무님과 수요 포럼에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만나고 있는데 그분을 제가 앞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으로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롤모델은 저는 이제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일본에서 그 IT 업계로 저와 비슷하게 미래혁신 창업재단은 아니지만 만들어서 그쪽에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페이스북에 셰릴 샌드버그라든가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담고 싶은 면을 조합을 해서 제 보물 지도에 붙여놨어요. 네. 부모님은 어떠세요? 부모님도 굉장히 존경하죠. 근데 부모님은 존경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꿈을 찾게 된 이유가 저희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오롯이 희생하시고 전업주부를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보면 아까 역순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그렇게 능력 있으시고 정말 모든 열정이 있으신데 그걸 온전히 살림에만 하시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 일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열정,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사랑 저는 정말 존경하고 네,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오늘 전 사실 이 책을 아직 읽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와서 너무 많은 동감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좀 많은 것을 배워가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전업주부로 완전히 올인하고 지금 거의 10년 하고 있지만 중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제작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출판사에서요. 그러니까 15일부터 딱 20일까지만 저는 바빠요 사실. 바쁘고 나머지 그 시간은 이제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회사를 완전히 회사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때 시간만큼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집에서 재택을 하거든요 사실. 아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우미가 없는 거죠. 이모님이 안 계세요 사실. 그랬을 때 어떤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분명히 선생님께서도 분명히 감정에 대한 부분이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하나도 화 안 내실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도 정말 우리 아이를 진짜 보내고 싶을 정도로 나도 저런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 정말 진짜 저렇게 내가 대화를 했으면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나도 정말 봉 던져주세요. 제가 던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완전 공감. 이렇게 상주 이모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 상주 이모가 없구나 나한테는 이제 이런 마음에 사실 그런 게 있지만도 상주 이모가 있더라도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감정적인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랬을 때 어떻게 또 지혜롭게 상황을 이렇게 전환하시는지 또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냥 화내시죠? 그럼요. 저는 저 딸이 가족에 대한 프로필 정리한 거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엄청난 다혈질이라고 적었어요. 네, 다혈질, 성격 급함, 짜증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하면 신선이죠.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저도 나름대로 집에서 피곤할 땐 짜증 내고 또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하는데 저의 강점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되게 솔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가 나는데 막 그걸 꾹꾹 참고 아이한테 막 그런 건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그럴 때는 준수야 엄마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 나중에 얘기할래? 라던가 그때는 서로 한판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인데 어때요? 서로 간에 한판 붙고 난 이런 게 못마땅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또 이성적으로 돌아오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는 아까 이런 감정에서 좀 너한테 그랬는데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저는 자녀한테 굉장히 사과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저한테 섭섭하게 했을 때 저는 반드시 얘기를 해요. 아까도 이제 오늘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왔다 그랬는데 아들 방에서 저는 다음 주가 기말고사니까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게임 소리가 들리는 핸드폰이 아들 그 허벅지 밑에 깔려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아들은 너무 당황한 거고 저는 우리 아들 엄마 옷처럼 아침에 했는데 이제 할 얘기 없어진 거죠. 왜냐면 이게 게임이 아무리 눌러놔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아지면서 엄마 지금 나가세요. 그리고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알겠어.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밥 먹을 때 보니까 아들이 좀 그 상황에서 벗어났더라고요. 준수야 엄마가 정말 오랜만에 아침에 있는데 너 너무 좋아서 갔는데 네가 그러니까 정말 섭섭했어 엄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저도 아까 그래서 미안했지만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그때 그 시간에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들은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가 나온 거니까 너무 당황한 거니까 엄마를 그렇게 밉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면 말을 하지. 그랬더니 엄마는 저 게임하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아까 그래서 섭섭했지만 그래도 준수야 엄마는 널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럼 아들도 엄마 그래서 죄송했어요. 엄마가 계시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막 이유 없이 너무 작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주재원으로 갔을 때 아이 둘만 데리고 갔는데 그때 제가 그랬었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미국에서 주재원 업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도우미 아줌마를 못 구합니다. 네, 그분은 제 월급을 다 드려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미국 도우미 아줌마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그런데다가 거기는 다 라이드 해줘야 되고요. 엄마가 또 무슨 발렌티어 수업까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 주재원이랑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녁에 와서 막 소리치면서 맨날 울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갑자기 미국에 와서 믿을 사람은 달랑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히스테릭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좀 많이 데미지를 줬던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엄마 그때는 이러이러한 상황이었어라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봐라. 아침에 가야 되는데 너네 라이드 해줘야지. 도시락 싸줘야지. 그리고 너네 픽업해 와야지. 픽업 늦으면 또 벌금 내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금은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이들은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화를 내면 아이들은 대응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게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버전을 생각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런 거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애한테 욕을 하지 마라. 지금 한마디도 욕 안 하셨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인격적인 모욕 대신 상황에 대한 얘기만 해라. 그렇죠?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소연을 해서 부탁을 하자. 이거 같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 세 가지잖아요. 열받으면 큰 소리 먼저 나고, 그리고 큰 소리 나고 애 하는 꼬라지를 보면 상황을 설명할 게 아니라 아유 저 누굴 닮아 저런지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배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긍정적인 그 저자님의 모습만 봤습니다. 이 시간 내내. 근데 그렇게 꿈을 그렇게 강렬하게 찾아서 쫓기까지 그 많은 그 실험과 아픔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답변이 되겠지만 저자님 인생에서 좀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첫 아이를 유산을 했는데요. 좀 많이 늦게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아이라는 건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뭐 임신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잘못돼서 그때 제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왜냐하면 배는 어느 정도 불러가지고 이제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인지 딸인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다음에 임신하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임신을 못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혼하자 그랬어요. 왜냐면 이런 결혼 생활 못하겠다. 왜 그러니까 제가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상실감을 얻고, 그 다음에 사실 커리어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데 임신하는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아기 낳고 어쨌든 몸 조리하는 기간 동안 나는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는 아기를 가져야 되니까 이거를 유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이 그때 저 손을 잡고 우리가 결혼한 건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기를 낳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라고 그때 그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 약간 어느 영역을 넘어서는 전우애 같은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밤마다 산부인과 가서 아기 훔쳐오는 꿈만 꿨어요. 그것만 있으면 제 인생이 정말 완벽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했었냐면 뭐 산부인과 병원에 문자비를 돌리고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 어디 갔냐고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남편과 저희 엄마가 보기엔 미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실 그거보다 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대범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사실 제가 아이들을 직장을 다니면서 많이 돌보진 못하지만 저 가슴 속에는 정말 그 이상으로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눈만 마주치면 저희 집은 그냥 스킨십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들 중학교 1학년 아들과도 엄청나게 뽀뽀를 해대요. 그래서 남편이 좀 옆에서 이건 좀 심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정말 스킨십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그 짧지만 정말 강렬하게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엄마는 정말 너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엄마는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유대감을 갖게 된 계기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자님의 그 열정과 그 지속된 열정이 그런 아픔, 그리고 아픔에서 얻은 깨달음 이런 게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북포럼에 대한 안내는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고요. 일단 그 여러분이 노년 북포럼에서 많이 이렇게 오셨을 텐데 지금 이훈각 소장님께서 이렇게 리드를 해주시고 계시죠. 이 노년 북포럼에 대해서 이제 안내 먼저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저희 청중들도 시청하시는 온라인 시청자들도 있으시니까요. 노년 북포럼은요, 책이 무서운 사람, 그리고 절대로 책 안 읽는 사람. 그런데 책을 안 읽어서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고.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책에 필이 꽂히십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렇게 무대에도 오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젊은 여학생서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까지 오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책에 대한 느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토론하시면서 공감대를 얻으십니다. 아까 전우애를 얻으셔가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셨다는 것처럼 책에 대한 어떤 나의 쉽게 말씀드리면 무모함, 무식함, 아니면 자신감 없음, 열등감 이런 것들이 오시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조금 더 위안과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미리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책만이 아니라 책에 관련된 자료들, 동영상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서 그냥 단순하게 독서 토론이 아니라 어떤 문화 아니면 어떤 공감과 소통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요. 또 하나 좋은 거는 우리가 그 북포럼을 하는 공간이 협동조합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TN이라는 커피숍에서 합니다. 저 사진 속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는 커피 이를 또 드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속에서 창업과 취업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살랑살랑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방 같은 곳이고 안타까운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게 좀 아쉽고 장소가 약간은 좀 좁아요. 그래서 꽉꽉 차거든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그래서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데 한번 오셔서 한번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수장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열정, 저도 한번 참관을 갔는데 여기 몇 분 이렇게 낯익을 제가 얼핏 봤을 때 이렇게 분들도 보이고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책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함께 앞으로 차후에도 기회가 되면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희 북포럼에 대해서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그다음에 노년도서관, 그리고 북포럼 지식나눔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북포럼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그 저자님들 모시고 이제 생방송 토크를 합니다. 그 초반에 고우성 그 PD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렇게 와주시면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는 사실 이렇게 오후 시간이 사실 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후에는요, 역사 관련된 조선임금 잔혹사라는 책으로 저자님 모시고 또 북포럼이 이루어지고요. 7월 2일 날에는 관계정리가 힘이다. 하루 정리 15분의 힘인가? 그 윤선현 저자라고 베스트셀러 저자 계세요. 이제 그분이 신규 책으로 오시고요. 그 이금희 작가의 대한민국 최고들은 왜 Y에 잘하는 것에 미쳤을까? 이분은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렇게 소설가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그 실용서 관련된 거라든지 지식 전달하는 그런 책도 많이 쓰신 분이세요. 그다음에 7월 16일자에는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라는 책으로 북포럼 지식나눔 공동체는 무료고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저희 커뮤니티 그룹에서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이제 북포럼 커뮤니티 그룹이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안 드릴까 하다가 북포럼 저자의 만남 페이스북에서 그룹 이렇게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사진 찍는 분들이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우리 MC 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죠? 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같아요. 정말 질문을 정리를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떨린다고 하시고 질문도요. 질문도 뭐 어렵다 뭐 하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책을 한 두세 번은 이렇게 그냥 또 계속 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을 치고 왜냐하면 제 자신이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서 이제 정말 분 났던 거 이제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갑자기 막 생겼거든요. 근데 이 책도 권해주셨고 또한 패널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갖고 이게 정말 기회가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책을 여러 번 보고 또 보면서 특히 이제 방향성에 관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애들한테도 내가 정말 권해주고 싶고 제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좀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인생을 한번 좀 재밌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한 두 번 읽으면서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요. 제 인생을 좀 정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이 이랬을까? 저랑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런 것들, 왜냐면 저도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이랬을까? 이런 데는 나는 이랬었는데 정문이 아이들이 이랬을까? 했는데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지금 딸이랑 같이 왔는데 딸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버랩되면서 많은 부정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에너지나 이런 모습이 많은 긍정이 저를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됐고 저도 그 방향을 좀 제시를 받았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반갑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장님 맹활약 해주신 수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저자이기 이전에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이후로도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의 끝은 어딘가 한 번 다시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에너지를 좀 받아서 저 역시도 변신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기 전에 이제 저자님 책에서 PD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글귀를 재미대로 발췌해서 읽고 끝나요. 그 전에 이제 저자님 오늘의 게스트 마지막 한 말씀 듣고 그렇게 이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엄마분들, 그다음에 꿈꾸는 엄마가 되기 위한 분들 많아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항상 책에다가 사인으로 써드리는 말이 있거든요. 버킷리스트를 적고 이미 이루어진 듯 살아가세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신 내면에 있는 정말 하고 싶은 진정한 꿈을 찾으시고 그거를 될까 말까 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듯 살아가시면 어느 순간에 되어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가슴 뛰는 꿈을 찾게 됨으로써 제가 진정 소망하는 거는 저희 아이들의 가슴에도 자신의 내면을 울리는 진정한 꿈을 찾게 되는 그런 소망의 불씨가 피어나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일이 되든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꿈의 불 밝혀주시고 자녀한테도 큰 영향력을 미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노년 북포럼하고는 굉장히 다른 식으로 지금 풀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패널 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 제가 다 뭐 알려주고 뭐 질문 이렇게 뽑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고민하시고 이 책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는 게 무엇일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직접 고민하시고 질문을 만드셨거든요. 각각 토론하시는 모습 인상 깊게 봤는데 이런 방법도 하나의 독서의 방법으로 인식해 주셔서 활용해 주시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뽑은 글귀를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선 꿈부터 찾아내자. 꿈을 이루는 방법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나는 이 생애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라는 질문으로 가슴 깊은 곳 내면의 소리를 찾아내자. 실현의 방법은 그 이후에 찾아도 늦지 않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